김강호 박사님이 강의한 내용하고 제가 한 내용이 일부가 겹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발 방지라고 그랬어요. 우울증 뭐라고요? 재발 방지. 다른 것들보다도 우울증이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재발률이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재발률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재발률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우울증이 발병한 이후에 두 번째가 발병할 가능성이 50에서 70%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실래요? 두 번째 발생을 한 이후에 세 번째 발생할 이후는 70%고 세 번째 발생한 이후에 네 번째 발생할 확률은 그 90%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죠? 재발이라는 거예요. 한번 고치면 한번 그걸 극복하게 되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다시 재발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반복해서 재발할수록 점점 더 그 재발률이 90%에 가깝게 재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했을 경우는 거의 80%가 재발하다는 거예요. 약물을 복용을 해서 신경을 둔감하게 만들어 놓으면 계속 먹어야죠. 근데 약물을 끊게 되면 부작용으로 인해서 끊게 되면 그 재발이 80%가 된다는 게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 이 부분도 아까 김강호 박사님이 소개한 그 인지행동치료도 재발률이 50%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치료가 70%인 반면에 인지행동치료는 50%. 인지행동치료가. 그래도 가장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인된 게 인지행동치료인 거죠. 이게 두 가지예요. 병원에 가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약물치료하고 뭘 할 수 있어요? 인지행동치료입니다. 근데 약물치료는 의사들이 3분 정도만 면담을 하고 약물 처방을 해주죠. 그런데 인지행동은 최소한 30분간은 면담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의사가 병원에서. 그럼 30분간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그 환자 숫자가 2분, 3분 만에 한 사람 봤던 게 30분 만에 한 사람 보이니까 30분 만에 10명 받을 것을 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사실상 30분 이상 면접을 상담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병원 운영이 안 된다네요. 그 우울이 그 병원 의료비의 상당한 부분을, 국민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울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재발이다. 그리고 재발을 여기서처럼 이렇게 90% 이상 재발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살 충동을 느끼고 또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많은 그 부담감을 주죠. 그리고 경제적 그 의료 비용 지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재발률을 어떻게 낮출 거냐? 이게 의료계뿐만 아니라 상담하시는 분들의 최대 이슈가 돼 있는 게 우울증에서 문제인데, 김강호 박사님이 아까 말했던 MBC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지치료에다가 명상을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명상에 기반한 우울치료.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명상치료. 혹은 또 일반 의사들은 치료라는 말을 더 잘 쓰고 선호하고, 의사가 아닌 분들은 이제 그 상담이라는 용어를 더 잘 쓴다. 그래서 명상 상담이다.
그래서 김강원 박사님도 명상 상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저희 학회 이름이 명상을 활용한 심리치료, 그래서 명상 심리 상담 학회 이렇게 됐어요. 명상을 기반으로 한 심리 상담인데, 그러면 왜 명상이냐 하는 이유가, 명상을 했더니 인지치료 플러스 명상을 했더니 재발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 그거 연구를 한 400명이 넘는 우울증 환자들을 데리고 인지치료 플러스 명상을 했더니 재발률이 50% 밑으로 떨어졌어. 30%까지. 명상 치료, 명상 상담을 했더니, 그러니까 명상을 기존에 서양에서 개발한 우울증 치료, 약물 치료하고 인지 치료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명상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 재발률이 30%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영국 의료 협회에서 대대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을 모집을 해갖고 400명이 넘는 인원을 모집을 해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은 이제 전문 명상 수행자들만의 몫이 아니고, 또 이렇게 산에서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분들만의 몫이 아니고, 지금은 사회적으로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정서적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도 명상이 적용돼서 충분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 그게 의료적으로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명상 공부하는 것은 유용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사이 명상 지도자라고 하는 것도, 명상만 지도하려고 하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성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지도를 하려고 하면 명상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상 플러스 심리 상담 분야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인구에 비해서 세계적인 10대 무역국에 해당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국민들이 받고 있고, 또 끊임없는 경쟁에서 압박감을 받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행복 지수가 선진국 지수에 비해서 현저히 낮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명상이 이렇게 부음을 일으키고 명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데, 근데 무조건 앉혀놓고 무조건 명상해라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스타일이 됐는데, 지금은 우리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 많은 기분 장애, 우울이라 불안 같은,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상에 플러스 심리 상담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는 명상 상담 혹은 명상 심리 상담이라고 컨셉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 우울증의 경우도 이 재발률을 현저하게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환자가 아니더라도 명상 공부를 하면 우울증이 일생에 3번 내지 많게는 5번까지 우울증을 겪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에 빠져서 힘든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 감기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고 이렇게 깊은 나락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우울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명상이고, 전통적인 명상이 아니고 명상과 심리 상담이 결합된 명상 상담이 훨씬 효과적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점을 말씀해 드리고, 여기 보실래요? 우울증의 시작은 부정적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제1단계라고 그러합니다. 여기 봐보실래요? 1단계는 여기 봐보세요. 이 우울증 검사인데
이것은 그 미국 사람 번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검사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론 백의 그 검사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번스 것을 많이 쓰는데 제 1단계가 생각이에요. 부정적 생각.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hopelessness, 희망이 없어, 미래가. 그리고 자존감이 나고 끝없이 자기의 자책과 비난을 해. 그리고 나는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느껴져.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그러니까 이 제 1단계는 이 먼저 생각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울증의 시초는 어디냐? 끝없이 멈출 수 없는 부정적인 생각의 침투가 우울증의 출발이다. 나도 모르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딱 사로잡혔다. 그러면은 그 우울증의 그 징조라고 볼 수 있다. 첫 스텝이에요. 제 1스텝. 예. 그러면은 나는 실패자야. 나는 가치가 없어. 앞으로 희망이 없어라는 순간적으로라도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 그게 이런 생각에 잠깐 왔다가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사라지면 괜찮은데, 아침에 그 생각이 왔는데 저녁에도 또 그 생각이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네, 나이 들면 이 생각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 아, 내가 이제는 늙어갔구나. 아, 힘이 떨어졌구나.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명절 때도 걔들은 찾아도 안 보는구나. 뭐야, 내가 키워놨는데 걔들이 왜 이렇게. 그 녀석들 말이야, 지네들이 어떻게 컸다고 지금에 와서는 뭐야 콧대가 높은 거야. 그러면서 이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스텝이라고요? 원 스텝. 그러면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그 우울함이 첫 번째 스타일인데, 이게 그래도 연휴가 기니까 내일은 오겠지. 아니야, 내일은 또 전화가 오겠지. 이렇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기다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죽음도 있고 점점 소외가 되고 사회적 역할이 줄면서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네. 아이고, 나는 이제 체력도 이제 고갈이 됐네. 나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됐네. 그런 생각을 하면 기분이 우울해져요. 그런데 딸은 와갖고 딸한테 전화 와갖고 엄마 잘 있어? 몸 괜찮은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 어때요? 그 우울했던 기분이 어느 참에 이렇게 다 엎어진다면 없을 갖고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로 안 가요? 이 감정으로 안 떨어져요. 그런데 생각은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 생각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가슴이 운단 말이에요. 가슴이 막 애리고 가슴이 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읽어볼래요? 여기 봐봐요. 문득 슬프고 기분이 내려앉아. 이게 이게 몇 번째라고요? 2스텝, 두 번째 단계. 1스텝은 생각. 2스텝, 2단계에서는 슬퍼져. 전화가 안 오고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 감정 장애는요,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급성으로 와요. 문득 어느 순간에 딱 찾아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앞에가 부사가 문득이요. 문득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이 뭐예요? 내가 미처 방어할 틈도 없이 어때요? 다운이 딱 돼버려.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사 분들도 계시고 복지관 운영하시는 원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슬픈 감정에 빠져 있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빡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애측이 할 수가 없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어때요? 불행하고 또 부끄러운 죄책감과 자꾸 눈물을 흘려. 이럴 단계가 눈물을 흘리면 몇 단계라고요? 2스텝, 2단계라.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생각은 바깥으로 안 나타나요.
이게 누구도 몰라. 1단계는 그 사람이 우울인지는 모르는데 감정이 들어오면 어때요? 아, 그 사람은 우울이라는 걸 알아요. 예, 그래서 제 바깥으로 이제 최초로 드러나는 거죠. 그 증거가 되는 거. 눈물 나고 기분이 안 좋고 내려앉고 그러면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활동 문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게 몇 번째 단계예요? 우울증 3단계. 그런데 암을 말할 때 1기, 2기 그런가요? 3기 그러는데 우울증은 1기, 2기, 3기 안 그래. 아, 여기 우울증을 1기, 2기, 3기 이렇게 명명한 것은 임경수 스님이 명명한가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의사들도 이렇게 이야기 않고 누가 한 거다? 임경수 스님이 1단계, 2단계, 3단계 임경수 스님이 명명한 거예요. 아이, 뭐 우울증에 단계가 있다는 거 내가 그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들었네. 그랬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임경수 스님이 계속 관찰하고 만나보고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런 단계들을 거치더라. 이게 문득 얼굴 표정이 또 눈물이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꾸 눈물이 나고 가슴이 내려앉으니까 어때요? 누가 힘든 거예요? 본인이 온 몸으로 그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 만나러를 모임에를 안 가는 이유가 뭐죠? 아, 기분이 의해서 의욕이 없고, 두 번째는 그들이 나를 내가 우울한 거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내지는 들키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자기 방어적인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돼요? 요즘 친구나 가족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관심 없는 게 아니고 누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요. 근데 그 의욕이라는 게 신체적 기력이 떨어지면서 의욕이 없어요. 근데 그 경우는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우울증이라고 할 수가 없고, 여기 봐봐요. 감정이 문득 슬프고 우울하고 죄책감과 이렇게 눈물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친구나 가족들에게 관심이 없다. 그리고 외롭다. 친구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매사에 의욕이 상실되고 일과 활동에 관심이 줄고 가급적이면 일이나 활동을 피하고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대인 관계를 끊고 이렇게 갇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뭐 해야 돼요? 친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사찰 법당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셔야 돼. 의지해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그 부처님한테 이렇게 매달리기라도 해야 돼. 왜냐하면 집에서 나와서 절까지 가려면 움직여야 되고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끌어모아야 신진대사가 돌아가면서 우울을 치료해 줘요. 가장 이게 위험한 건 활동과 대인 관계가 줄고 피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그 문제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우울증의 가장 큰 증상은 회피고 활동이 줄어든 거고 일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이 3단계가 고착이 되면 이 사람은 집 바깥으로 안 나가. 내가 물어봤어. 아니 너 왜 안 나가니? 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친구 만나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낸 거고 진짜 이유는 뭐예요? 집에 있으니까 편하대. 엄마가 밥 다 해주지요.
그리고 잠도 어때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망고 땡이래. 내가 물어봤거든. 근데 그럼 너 왜 이 일을 안니? 지금 일할 의욕이 없고 그동안 안타 보니까 어때요? 그들을 만날 자신이 없고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네요. 그리고 뭣도 안 해요? 자기 돌봄 행동을 안 해요. 따라해봐. 자기 돌봄. 자기 돌봄. 자기 돌봄 행동을 안 해요. 자기 돌봄 행동이라는 게 뭐예요? 목욕하고 방안 청소하고 세수하고 자기 목욕을 하고 자기 일정을 관리하고 이것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3단계 매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갈 거냐 그 빨리 털고 일어날 거냐의 키포인트는 이 세 번째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를 극복하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우울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 만나러? 친구를 만나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 진행되잖아요. 이 3단계가 진행되면 이제 이 신체적 징후로 나타나요. 이제 여기서는 이 신체적 징후로 나타나면 사실상 그 우울증이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에 오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 가면 거기 신체적 징후는 뭐냐? 여기 봐보세요. 피곤해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볼까봐 신경을 쓰기 때문에 피곤해. 그 다음에 뭐 해요? 잠을 잘 수가 아무 일도 않기 때문에 밤밤중에 깨어 있어가지고 각성 상태가 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잠을 못 잠. 그리고 먹지도 않고 많이 먹거나 그리고 성에 대한 관심도 없고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증폭이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피곤과 수면 곤란이죠. 아니 집안이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근데 안 피곤해야 될 텐데 왜 피곤하죠? 끝없는 자기 감정과 생각과 싸움이라고 에너지가 고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일을 하는데 자기가 관심 있고 있는 곳에다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근데 이 에너지를 거두어서 자기 내면으로 돌렸기 때문에 자기 안과 자기가 스스로 싸워가지고 에너지를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서 가장 이렇게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차가 지나가면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떨 걸까?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죽을 계획을 하거나 죽은 상상을 하거나 하는 거죠. 그런 거 해봤었어요? 우리가 보통 하죠. 일생에 몇 번씩은 하죠. 그런데 우울증 환자는 하루에도 여러 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체적 징후하고 자살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 할 수 있겠어요.